경비원은 마치 내가 바위 밑에서 기어나온 벌레라도 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빛바랜 청바지부터 낡은 대학 후드티까지 훑었고 나는 그가 내 순자산을 대략 10,000원에 주머니 속 먼지 몇 톨 정도로 계산하는 것을 거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이 일을 한 지 딱 3일 된 사람 특유의 권위로 그랜드 아리아 호텔 정문으로 가는 내 길을 막아섰다. 나는 최 씨 가문과 김 씨 가문의 약혼 파티에 왔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 번진 비웃음은 우유를 상하게 할 정도였다. 그는 심지어 웃음을 터뜨리며 업체 출입구라고 작게 쓰인 표지판이 있는 건물 옆쪽을 두툼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무래도 직원은 그에 맞는 문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 같았다. 내 이름은 김서연, 나이는 32살이다. 일부러 편하게 입고 온 그 순간의 내 모습은 아마 배달 음식을 가져오다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5성급 식사의 코스 요리처럼 천천히 나오는 법이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 내 동생 서진이는 마치 자신의 처형식에 초대하는 사람 같은 열의로 내게 전화했다. 그녀는 예비 시댁인 최 씨 집안이 아주 까다로운 분들이니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그 단어를 말하며 허공에 따옴표를 그리는 것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또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가 하는 그 조그만 인터넷 사업 같은 건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최 씨 집안은 대대로 부유한 9세대 부자라서 인터넷으로 하는 일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서 경비원은 여전히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무전기는 중요한 내용이라도 오가는 듯 요란하게 지지직거렸다. 신분증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화 한 통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대신 나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직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내 낡은 운동화가 보도블록에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옆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날카롭게 들려왔다. 서진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한 달 월세보다 비싸 보이는 드레스를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걷기에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 하이힐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또각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간신히 감춘 경악이 뒤섞인 걸작이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가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내 뒤를 보았다가 다시 경비원을 쳐다봤다. 경비원은 배달 기사를 올바른 출입구로 안내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실제로 킥킥 웃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주변 사람 때문에 창피할 때면 짓던 그 특유의 불안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손을 아무렇지 않게 내저으며 저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 한다고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들, 그녀의 친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피맛이 날 정도로 입술을 세게 깨물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그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주방은 혼돈 그 자체였다. 마늘과 값비싼 한우 웰링턴 냄새가 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혼돈이었다. 한 부주방장은 내가 오기로 되어 있던 대체 서버인 줄 알고 내가 거절할 틈도 없이 앞치마를 손에 쥐어주었다. 프랑스어 욕설과 실망 섞인 한숨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의 박 셰프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내가 새우 담당이라고 선언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새우 껍질을 까고 내장을 제거하며 갑각류 더미에 팔꿈치까지 파묻혔다. 다른 주방 직원들은 새로 온 인력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대해 험담하느라 너무 바빴다. 듣자 하니 서진이는 이미 샴페인 색이 충분히 샴페인 색이 아니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샴페인을 3번이나 돌려보냈다고 한다. 서버들은 그녀가 냅킨 배열에 대해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꿀지 내기를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6번이었고 파티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5년간 간헐적으로 가졌던 가족 식사에서보다 그 주방에서 내 동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터무니없는 요구로 직원들을 괴롭혔고 메뉴를 17번이나 바꿨으며 현지 장미는 너무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에콰도르에서 꽃을 공수해 오라고 고집했다. 한 서버는 그녀가 약혼 케이크 디자인 때문에 파티시에를 울리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젊은 서버들이 말하는 진짜 뒷담화는 최씨 집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 그들은 말했다. 너무 오래돼서 거의 먼지가 될 지경인 부자라고. 최 여사는 일찍 도착해서 장소를 점검하고는 이 호텔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자기 가문이 파티를 열어왔다고 40분 동안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 이름을 너무 많이 들먹여서 우리가 추모 테이블이라도 차려야 할 것 같았다. 누가 발로 찬 것처럼 주방 문이 벌컥 열렸고 그곳에 브라이드질라의 영광을 온몸으로 뽐내는 서진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누군가 어딘가에서 숨쉬는 것조차 잘못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을 때 띠는 특유의 붉은색이었다. 그녀는 성난 타자기 소리처럼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주방을 가로질렀고 왜 샴페인이 정확히 37.5도로 적절하게 차갑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박 셰프는 샴페인이 완벽한 서빙 온도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서진이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최씨 집안에 깊은 인상을 남길 완벽함이었다. 그녀는 내가 손목까지 새우에 파묻혀 있는 준비대를 휙 지나갔다. 너무 가까워서 3년 전 내 오피스텔에서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은 바로 그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그녀의 완벽한 나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일 뿐이었다. 그녀가 허리케인처럼 휩쓸고 나간 후 한 서버가 최씨 집안 사람들이 이미 위층에서 아들이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고 아무에게나 떠들고 다닌다고 중얼거렸다. 설거지를 하던 젊은 직원은 웃으며 최 여사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아들을 설득해서 약혼을 취소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 새우를 깠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 씨 집안이 내 동생의 약혼을 망치려 하고 있다. 서진이는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건 꽤나 막장 드라마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아직 본 행사에 가지도 못했다. 나는 새우 담당 임무를 마쳤다. 박 셰프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을 빠져나왔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비어 있었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나에게는 완벽했다. 나는 파티가 열리는 층이 아닌 그 위층, 임원 전용층인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눌렀다. 내 층이었다. 3년 전 나는 그랜드 아리아 호텔 체인을 인수했다. 이 호텔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지점 전부를 거래는 내 지주회사인 서현홀딩스를 통해 이루어졌고 나는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서류에서 내 개인 이름을 뺐다. 그게 더 깔끔했고 내가 소유주처럼 대우받지 않고 내 사업장을 둘러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당신이 사장인 줄 모를 때 당신의 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내 개인 사무실 스위트룸에 열렸고 나는 지문으로 문을 열었다. 그 공간은 아래층 파티와는 정반대였다. 조용하고 미니멀했으며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비서가 내 책상 위에 주간 보고서를 놓아두었지만 지금 나는 숫자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호텔의 모든 공용 공간을 보여주는 보안 모니터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볼륨을 찾을 때까지 카메라를 돌렸다.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온갖 허세를 부리고 있는 최 씨 집안이. 최 여사는 드레스 안에 진공 포장된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성형외과 의사가 보톡스에 좀 과하게 열정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기묘한 팽팽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바 근처에서 마치 여왕처럼 행세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모두 같은 명품관 카탈로그에서 주문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내가 조그만 온라인 사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는 돌이켜보면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다. 서진이는 중견 기업의 마케팅 직무를 맡은 자신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나처럼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적합할 것 같은 일자리 목록을 찾아주며 늘 직업 조언을 하려 들었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호텔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내 전 재산과 몇 달 동안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대출금으로 인수한 고전하던 호텔 하나로 시작했다. 리노베이션은 끔찍했지만 나는 많은 일을 직접 하며 사업을 밑바닥부터 배웠다. 그 호텔이 또 다른 호텔로 그리고 또 다른 호텔로 이어졌고 마침내 나는 그 9세대 부자인 최 씨 집안이 자신들의 신탁 기금을 부여잡고 울게 만들 만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다. 아직 저와 함께 이 가족 드라마와 숨겨진 성공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되며 저를 믿으세요. 최고의 부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중 하나를 확대했을 때 나는 흥미로운 것을 포착했다. 최 여사가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 셰프나 주방에서 본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금처럼 보이는 것을 쥐어주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 쪽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궁금해진 나는 5분 전 영상으로 되돌려 그들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켜봤다. 오디오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 언어는 명확했다. 최 여사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볼륨의 여러 구역을 가리켰으며 그 남자는 열심인 강아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건 샴페인 온도나 냅킨 배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주시하되 아직 개입하지는 말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서버 앞치마를 둘렀다. 만약 최 여사가 내 호텔, 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면 글쎄 그녀는 집주인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보안 영상은 계속 돌아갔고 나는 서진이가 미래의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최 여사가 쳐다볼 때마다 드레스를 고쳐 입고 최 사장이 골프 게임에 대해 끔찍한 농담을 할 때마다 너무 크게 웃었다. 마치 새 사이즈나 작은 신발에 억지로 발을 우겨 넣으려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 다시 서버 유니폼을 입고 나는 주방에서 샴페인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볼륨으로 향했다. 직원 공간에서 파티장으로의 변화는 마치 캔자스에서 오즈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만약 오즈가 돈은 너무 많고 취향은 없는 누군가에 의해 장식되었다면 말이다. 서진이는 내가 재벌가 며느리 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스타일을 선택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LED 조명과 경쟁하고 있었고 식물원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꽃이 있었다. 최 씨 부부는 그 모든 것의 중심 근처에 서 있었는데 다른 어느 곳에라도 있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아들 민준은 물론 그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게 놀랍지도 않지만 자신의 나비 넥타이에 서서히 목이 졸리는 남자의 표정으로 그들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다. 화려한 파티에서 서비스 직원이 되는 특유의 방식으로 투명 인간이 되었다. 부자들은
당신의 쟁반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면서도 당신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샴페인이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그들의 손에 나타난 것처럼. 최 여사는 코네티컷에 있는 그들의 가족 별장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요즘에는 좋은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 몇 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설명하고 있었다. 내 쟁반에서 잔을 가져가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아이러니는 내게 꽤나 인상 깊었다. 그녀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을 들었다. 최 여사는 서진이에게 결혼식 재정 준비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진이네 가족이 어떻게 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수많은 사업 협상을 해봤기에 그것이 갈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진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가족에게도 재력이 있고 아주 성공한 투자자인 언니가 이 결합에 분명히 기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진이는 자신을 직원 출입구로 안내했던 언니인 나를 자신의 상상 속 재정적 후원자로 이용하고 있었다. 민준의 동생 민호가 내가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쟁반을 다시 채울 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신탁기금이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다. 뒤로 넘긴 머리와 아마도 19살짜리 인스타그램 모델들에게나 먹혔을 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콜론과 특권 의식 냄새를 풍기며 가까이 다가와 오늘 밤 내내 이 파티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도 있는지 물었다. 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실제로 내게 윙크를 했다. 마치 우리가 부잣집 도련님이 하녀와 사랑에 빠지는 싸구려 로맨틱 코미디에라도 있는 것처럼. 그는 아마도 은밀하다고 생각했을 10만 원짜리 지폐를 내 쟁반 위에 슬쩍 올려놓고는 나중에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를 찾으라고 말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의 제안을 오늘 저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줄 목록에 추가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을 들었다.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인맥, 추진 중인 투자 기회,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들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애쓰는 것 같았다. 조용한 순간 나는 볼룸 옆 비즈니스 센터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몇 번의 빠른 검색과 내 인맥을 통한 몇 통의 전화로 내가 의심했던 것이 드러났다. 최 씨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냥 현금이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빠져 집안의 은식기까지 팔아치우고 있었다. 그들의 저택에는 3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2년 전에 청산되었으며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서진이가 자기들에게 부족해서 결혼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진이네 가족이 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사되기를 필사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최 여사가 언급한 재정 준비는 기여가 아니었다. 그들은 구제 금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의 우주적인 농담에 나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여기 최 씨 집안은 수술로 팽팽해진 코를 치켜들고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비밀리에 내 동생의 상상 속 부유한 가족이 자신들을 파산해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서진이는 훨씬 더 열심히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샴페인을 서빙하러 돌아갔지만 이제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최 여사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서진이네 가족이 민준의 사업 몇 군데에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근처에 서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사기극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설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제 파티는 한창이었고 술잔이 돌 때마다 소음 수준이 높아졌다. 최 여사가 이전에 뇌물을 주었던 남자는 음향 시스템 근처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가 USB 드라이브처럼 보이는 것을 손바닥에 쥐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계획한 방해 공작이 곧 시작될 것이었고 나는 그것이 진행되도록 놔둘지 아니면 개입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때 나는 우리 호텔 총지배인인 이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볼룸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나는 그 폴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꽤 잘 알고 있었다. 최 씨 집안이 파티 비용으로 낸 수표가 방금부도 처리되었고 이사님은 그것을 조용히 처리하러 온 것이었다. 저녁은 아주 흥미로워질 참이었다. 나는 다시 비즈니스 센터로 들어가 만약 서진이가 알았다면 머리가 빙빙 돌았을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째, 내 CFO에게 그는 최 씨 집안의 재정 상황에 대해 내가 의심했던 바를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약 6주 후면 코네티컷 저택을 압류당할 처지였다. 둘째, 내 법무팀에게 그들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10대 파티에 온 걱정 많은 아버지처럼 여전히 볼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 내 총지배인 이사님에게 나는 이사님에게 부도 수표에 대해 누구에게든 접근하기 전에 20분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내 목소리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겠지만 동의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질문하지 않을 만큼 나를 신뢰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의 억대 연봉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유였다. 그 연봉은 아마 최 씨 집안이 가진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볼룸으로 돌아오니 서진이는 마이크를 잡고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러 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두 위대한 가문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는 최 여사의 얼굴이 미소처럼 보이는 것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만약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말이다. 보톡스 때문에 그녀는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는 것처럼 보였다. 서진이는 민준을 찾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타였다. 그녀는 자신의 극도로 성공한 투자자 언니가 오늘 밤 비밀리에 참석하여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나중에 결혼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거의 내 침에 살에 들릴 뻔했다. 서진이는 나를 자신의 환상 속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최 여사가 평범하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바람에 아무도 먹지 않는 게살 케이크 쟁반을 들고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까 그 USB 드라이브를 든 남자는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었다. 그는 음향 시스템에 무언가를 연결했고 나는 그 설정을 알아봤다. 약 5분 후 최 여사가 그에게 준 오디오 파일이 재생될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비웃음으로 보아 그것은 결혼 행진곡이 아닐 것이 분명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문자를 보내 그것이 재생되기 전에 USB에서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지난 2시간 동안의 모든 보안 영상을 백업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최 여사가 더럽게 놀고 싶다면 그녀는 그러기에 잘못된 호텔을 골랐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최민호는 서비스 스테이션 근처에서 다시 나를 구석으로 몰았다. 이번에는 실제로 내 허리 아래에 손을 얹고는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3개월 전에 폭락했고 그의 사업은 아마 내 주머니 속 먼지보다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제안을 더욱 한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쟁반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내 정체를 드러낼 만한 짓을 하기 전에
자리를 피했다. 예를 들어 내가 그의 온 가족을 몇 번이고 사고팔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박 셰프는 마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주방에서 나왔다. 서진이가 저녁 서비스에 대해 일련의 모순적인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30분 앞당겼다가 다시 45분 뒤로 미뤘다가 원래 시간으로 돌리되 완전히 다른 메뉴로 바꾸라고 했다. 주방 직원들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나는 경영자로서의 결정을 내리고 박 셰프에게 원래 시간에 원래 메뉴로 저녁을 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결국 나는 길에서 들어온 새우가는 여자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말투에 무언가 그를 설득했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주방 왕국으로 돌아갔다. 내가 요청했던 보안 영상은 이제 내 휴대폰에 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최 여사는 파티를 망치기 위해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갔을 때 그 지갑을 뒤지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그녀는 그 안에 무언가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아마도 서진이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였을 것이다. 신원조회나 신용보고서에 필요한 그런 정보 말이다. 마침내 이사님이 폴더를 손에 들고 볼룸에 들어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밴드는 엘리베이터 배경음악 같은 다 똑같이 들리는 평범한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두 가족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다. 최 씨 집안은 빌린 화려함 속에서 위험 있어 보였고 우리 부모님은 집에 가서 TV나 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이사님은 몸을 숙여 조용히 아마도 김서연 씨와 긴급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것이다. 나는 서진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매만지며 일어섰다. 어떤 사소한 재앙이든 처리할 준비가 된 채로. 하지만 이사님은 그녀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는 계속 걸으며 방을 훑어봤고 나는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나는 서빙 쟁반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그가 착각한 게 틀림없다며 자기가 김서연이라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이사님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발견했다. 이사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얼룩진 서버 앞치마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내게 다가왔을 때 서진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호텔보다 더 가치 있었다. 그녀의 입은 마치 공기가 물이 아니라는 것을 막 발견한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이사님은 전문적인 몸짓으로 내게 폴더를 건네며 근처 테이블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김 이사님, 최 씨 집안 파티 대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표가 잔액 부족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우주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진이의 얼굴은 혼란에서 굴욕으로 그리고 약 3초 만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한심한 장난으로 자기 파티를 망치고 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경비원이 즉시 나를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때 나는 저녁 내내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 나는 앞치마를 풀고 깔끔하게 접어서 지나가던 서버에게 건넸다. 그리고 방을 향해 돌아서서 내 최고의 CEO 목소리로 말했다.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군요. 저는 김서연이고 이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사실 저는 17개의 그랜드 아리아 호텔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 여사의 얼굴은 충격을 표현하려 애썼지만 보톡스가 굳건히 버텼다. 서진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산타클로스가 실제하지만 일부러 자기 집을 피해 다녔다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볼룸의 AV 시스템에 연결했다.
내가 모든 지점에 설치해둔 약간의 오버라이드 기능이었다. 서진이와 민준의 로맨틱한 사진을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에 보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선명하게 최 여사가 직원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다. 다시 그녀가 서진이의 지갑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심으려 했던 오디오 파일이 내 휴대폰을 통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진이가 이전 대화에서 한 말을 편집하여 마치 그녀가 최 씨 집안을 험담하고 그들의 돈을 뜯어낼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든 녹음이었다.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여사는 해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문자 그대로 그녀 주변의 스크린의 실물보다 더 크게 펼쳐져 있었다. 최 사장은 의자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어머니와 서진이 사이를 오가며 마치 지옥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암호화폐, 카사노바, 민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어머, 민호 씨, 나는 상냥하게 불렀다. 아직도 그 사업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세요? 제가 잘해주면 제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그 제안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것도 녹음해 뒀는데 그의 얼굴은 빨갛게, 하얗게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했다. 창피함으로 물든 크리스마스 색상 팔레트였다. 서진이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약혼을 방해하고 질투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실제로 언니는 항상 나를 질투했잖아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너무 슬프지 않았다면 웃겼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1분 동안 실컷 퍼붓도록 내버려뒀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사님이 내게 준 폴더를 들어 올렸다. 최 씨 집안의 수표가 묻어났어. 나는 간단히 말했다. 그들은 이 파티 비용을 낼 돈이 없어. 사실 공공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살 돈이 없어. 가문의 저택에는 3건의 저당권이 걸려 있고 민준의 신탁기금은 2년 전에 바닥났으며 부부 합쳐서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가 15개쯤 돼. 최 여사는 항의하려 했지만 나는 내 휴대폰으로 공공기록을 불러와 그것 또한 스크린에 띄웠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기록 등 누구나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들이었다. 당신들은 서진이를 돈 때문에 이용하려 했어. 나는 계속했다. 서진이네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 말이야. 글쎄, 절반은 맞았어. 나는 돈이 있어. 하지만 당신들은 단 한 푼도 갖지 못할 거야. 나는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뀐 서진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처음부터 널 갖고 논 거야. 최 여사는 우리 가족을 뒷조사하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여기 그 청구서가 있어. 참고로 현재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 방은 혼란에 빠졌다. 손님들은 속삭이고 있었고 몇몇은 대놓고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 씨 집안은 의자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고의 부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나는 선언했다. 이제 오늘 밤 파티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봉사료를 제외하고 4,700만 원입니다. 최 씨 집안이 지불할 수 없으니 그리고 이건 엄연히 그들 아들의 약혼 파티이니 제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전화해서 서비스 절도를 신고하는 것. 둘째, 최 씨 집안이 지금 조용히 떠나면 제가 그 비용을 제 동생의 결혼 선물로 부담하는 것. 물론 아직 결혼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이를 향해 돌아섰고 부모님의 계략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파산 직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약혼녀의 가족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이제 서진이가 울고 있었고 공들여 한 화장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눈물 줄기가 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았고 속삭였다. 언니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전부 다 그 인터넷 사업은 내가 호텔 예약 관리를 위해 만든 플랫폼이 내 인터넷 사업이었어. 나는 설명했다. 그게 너무 성공해서 그 수익으로 첫 호텔을 샀고 그 다음 호텔을 샀지. 그리고 체인 전체를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넌 내가 일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화제를 돌렸잖아. 최 씨 집안은 조용히 떠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최 여사님 파티를 망치기 위해 뇌물을 주셨던 그 신사분. 사실 그는 제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전체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민준 씨가 약혼을 파기하도록 서진이의 평판을 망가뜨리려 논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을 위해 재생해 드릴까요?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고 남편의 팔을 잡고 거의 출구로 달려갔다. 민호는 따라가려 했지만 그 전에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저녁 초반에 그 경비원은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의 표정은 나를 거의 미안하게 만들 뻔했다. 거의 그 후 볼룸은 꽤 빨리 비워졌다. 주최 측이 파산했고 신부의 언니가 장소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파티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없다. 서진이와 민주는 값비싼 센터피스와 깨진 꿈에 둘러싸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소동 내내 침묵을 지키셨던 우리 부모님은 마치 내가 방금 화성에서 왔다고 발표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마침내 서진이가 일어나 내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또 다른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내게 팔을 둘러안았고 내 낡은 대학 후드티를 화장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미안해, 언니.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정말 미안해.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언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했어. 나는 그녀를 마주 안았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내 동생이었으니까 정말 슬픈 게 뭔지 알아. 내가 말했다. 네가 그냥 부탁했다면 나는 도와줬을 거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마치 내가 그 역시 쫓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부모님의 행동에 진심으로 충격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거듭 사과했고 서진이가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면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파티 비용을 갚기 위해 일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서진이는 그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그를 보았다. 당신 부모님은 끔찍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상상 초월로 끔찍해.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맞섰고 그들과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아닌 척 해왔고 내 멋진 언니에게 끔찍하게 굴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그럼 좋아. 내가 본 것 중 가장 로맨틱한 청혼 수락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솔직했다. 그것만으로도 저녁 내내 누구보다 나았다. 나는 다음 날 서진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재앙이었을지라도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겸손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호텔 산업의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야.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주방, 객실 관리, 프런트 데스크, 모든 걸 이 사업을 밑바닥부터 배우고
오늘 네가 괴롭혔던 모든 직원에게 사과하게 될 거야. 그녀는 마스카라가 여전히 얼굴을 타고 흐르는 채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도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의 명성에 기대 사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우리 회계 부서에 그를 위한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는 부모님이 결코 사용하게 하지 않았던 재무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저녁 초반에 그 경비원은 내가 떠날 때 나를 찾아왔다. 그는 30초 동안 17번 정도 사과했는데 아마 기록일 것이다. 나는 그가 단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다음번에는 사람들의 옷차림 대신 얼굴을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개를 너무 세게 끄덕여서 머리가 떨어질 것 같았다. 박 셰프와 주방 직원들은 남은 밤을 유급으로 쉬게 되었고 서진이의 혼란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너스도 받았다. 파티 음식은 지역 쉼터에 기부되었고 꽃은 근처 요양원으로 갔다. 최 씨 집안의 체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가질 체면도 별로 없었다. 일주일 후 서진이는 새벽 5시에 객실 관리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내게 문자로 보내왔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짜 나를 배우는 첫날 그녀는 썼다. 민주는 회계부서에서 자신이 돈을 쓰는 것 외에 실제로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와 서진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월세를 냈다. 그들은 내가 본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최 씨 집안은 2달 후 저택을 잃었다. 최 여사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당신에 대해 말해진 모든 것이 사실이고 비디오로 남아있을 때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플로리다로 이사했고 아마도 지금쯤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다른 순진한 가족들을 속이려 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의 보안 영상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누군가 자연스럽게 골드디거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비공식적인 교육 영상이 되었다. 서진이와 민주는 1년 후 내 호텔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허세도 거짓말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운 2사람만이 있었다. 서진이는 신부 입장으로 직원 출입구를 사용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 곳이라고 말했다.